이 자리에 자주 섭니다. 1년에 한 2번 여기 옵니다. 아까 소개를 보수 농객이라고 했는데 저는 보수도 아니고 농객도 아닙니다. 한국의 보수가 잘못 의미로 쓰여가지고 꼭 구분한다면 저는 우파, 자유 이런 개념으로 규정하면 좋은데 무엇보다 저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자 생활 48년째인데 이 세상의 모든 시비거리는 사실관계만 명확해지면은 좋고 나쁘다는 판단은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사실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신성하고 논평은 자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 1 더하기 1 이꼴 2는 좌든 우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풍조가 아주 위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 보수나 우파 진영 사람 때문이 아니고 원래 이 보수나 우파 또는 자유 진영으로 불리는 사람은 사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을 모든 것의 기초로 삼습니다. 그것은 거부하지 않죠. 부인하지 않는데 저 왼쪽에 있는 사람들 계급 투쟁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왜곡하고 조작하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역사 조작입니다. 역사 조작.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역사 조작은 소련군이 아니고 김일성이가 무슨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북한을 해방했다. 이게 가장 큰 역사 조작이죠. 김일성이가 해방 때는 하바롭스크 근방의 소련군 장교로서 놀고 있었는데 9월 20일에 소련군 대위 복장을 하고 원산에 상륙했는데 그걸 부끄럽다 해가지고 완전히 180도로 돌려가지고 소련군이 북한을 해방한 게 아니라 김일성이가 해방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거짓말은 계속 반복하면 또 믿게 됩니다. 그것 정도는 아니지만 지난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하면서 광복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복이 우리가 쟁취했습니다. 쟁취한 게 맞습니까?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십니까? 해방을 우리가 쟁취했습니까? 우리가 싸워가지고 독립운동 해가지고 우리 광복 맞았습니까? 연합군이 이겨서 광복이 온 거죠. 연합군이 이겨서. 이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라면은 북한이 김일성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비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가 싸워서 광복을 쟁취했다라고 믿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믿는 사람이. 왜냐?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거짓말이라도 기분이 좋은 거짓말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 요새 횡행하는 게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으로 볼 수 없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이다. 건국이다. 이런 또 새빨간 거짓말이 권력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고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한반도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은 뭐 하고 있었느냐?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살고 있었다. 전부 반역자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지 일본 제국의 국민으로 삽니까? 그 다음에 1919년에 대한민국 건국되었으면 김구와 이승만은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분리주의자로 부르죠. 분리주의자. 또는 반역자로 불리죠. 김구, 이승만이 분리주의자입니까? 반역자입니까?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5천만 국민은 다 반역자의 후손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일본에 붙어가지고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후손 아닙니까? 또 대한민국이 섰으면은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 그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등등 이런 아주 우스운 코미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에 있었던 건국 과정의 종결판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했습니다. 공산당이 방해했지만은 90% 이상의 투표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했어요. 5월 31일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헌법을 만들었어요. 자유민주적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내각을 만들어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달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과 다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민이 만든 투표로 선거를 통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국민국가라고 그래요. 국민국가. 우리 민족사에서 최초의 국민국가입니다. 그 앞에는 다 왕조 아닙니까? 왕조.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반면에 북한은 스탈린이가 써준 시나리오대로 국호도 지어주고 헌법도 지어주고 해서 또 선거를 했지만 그 선거는 반대표를 던지는 게 불가능한 원천적 부정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만든 나라니까 1948년 12월에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과 비교할 수 없는 민주적 정당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추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인식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딛고 있는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우리 손으로 포기하고 폐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격이 떨어져 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비슷하게 됩니다. 지금 교과서를 그런 식으로 조작하고 있어요. 6학년 사회교과서에 그전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했는데 요걸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수립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교과서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국가가 없어요. 정권과 정부만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부는 국가의 한 부분입니다. 국가는 정부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거죠. 정부. 이런 역사 조작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따라가는 식의 아주 이 불길한 역사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 조작하느냐? 그것은 역사 조작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역사관을 바꾸고 피아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선악 구분도 못하게 하고 진실과 거짓말이 뭔지도 잘 분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만들므로써 집권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역사를 조작하는, 특히 정치인이 역사를 조작하는 이유는 오늘의 권력을 강화하고 미래에도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년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 역사관을 멋대로 바꾸는 사람이 미래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역사관. 그 이야기를 북한 핵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은 북한 핵보다 더 위험한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별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론조사, 최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아베 총리를 호감을 가진 사람이, 아베 총리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 5%, 김정은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 10%였습니다. 김정은을 좋다고 하는 사람은 10%, 아베 좋다고 하는 사람은 5%. 그리고 50대, 여기 50대도 좀 계시는데 50대 중에서는요 16%가 김정은을 좋아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50대가 누굽니까? 50대는 아마 대학교 졸업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을 겁니다. 한 70% 될 거예요. 그리고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잖아요. 왜냐? 50대가 가장 활동적이니까. 어느 조직이든 최상층부에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50대는 장성이고 회사에 있는 50대는 이사할 것이고 신문사에 50대가 있다면 편집국장일 것이고 학교에 있다면 학장, 교장, 교감쯤 되겠죠. 그 계층에서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이 16%다. 1%라도 되면 안 되죠. 1%만 돼도 속간해가지고 격리를 시켜야 공동체가 안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16%. 16%. 이렇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진위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위 분별력. 그렇게 된 거는 최근에 마치 핵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남북 간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트럼프도 김정은이 만나겠다고 하니까 또 언론이 비판 없이 그런 보도를 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전 회장. 그 사람이 중앙일보에 글을 쓰기를 칼럼을 쓰면서 제일 말미에다가 핵 문제 해결 잘하면은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왜 안 웃습니까? 그게 그런 뜻에 보입니까? 김정은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는 이 말에 웃음이 안 나옵니까? 아니면 화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화라도.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고모부를 죽이고 형을
독가스로 죽이고 전쟁 범죄자, 민족 반역자, 유엔에 의해서 반인류 범죄자로 규정된 자가 핵을 비핵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핵을 포기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죠. 그동안 북한에, 오늘 홍준표 씨 이야기 들으면은 한국이 북한에 8번 쏘았다는데, 근데 그자와 문재인, 트럼프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쓰는 사람이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다. 신문사 회장한 사람, 미국 대사한 사람이다. 이 정도 되면요, 핵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정신적인 타락이 한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자살로 가는 거죠. 국가도 자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대한민국이 보여줄지 모릅니다. 개인이 자살하는 건 있는데 가끔 고래도 자살하는 것 같은데,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자살했다 하는 표본을 아마 한국이 보여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를 먼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핵 문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왜 이런 사태가 났습니까? 왜 이런 사태가 났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 중에서 30%가 되는 나라,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비율이 높은 나라, 화이트 칼라일수록 거짓말 선동에 잘 넘어가는 나라, 그래야 무식한 사람이 현명하고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나라, 배운 무식자가 너무 많은 나라, 배운 무식자가 재교육 대상이 아니라 언론, 사법부, 국회, 사회단체, 정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과거 70년처럼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공짜 심리겠죠. 공짜를 바라는 거겠죠. 이런 정신적인 타락이 온 것은 세 가지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산주의가 악이라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악 중에서도 절대 악이다. 공산주의는 one of them이 아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 이승만 이야기를 빌린다면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절대 악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말만 들으면 사람이 화가 나고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말만 들으면 친근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두 번째, 공동체의 안전, 즉 안보입니다. 안보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미국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가 지킬 힘도 있다. 경제력. 경제력은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50배입니다. 제주도의 생산력이 북한 전체의 생산력보다 많습니다. 50대 1입니다. 그것은 군사비를 50배나 더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미국 사실 필요 없다. 이런 자주국방 의지를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김정은이라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비겁한 존재로 보겠습니까? 북한보다 경제가 50배나 되고 재래식 군사력도 훨씬 앞서는데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미동맹이 있어야, 해구산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고 벌벌 떨고 있는 대한민국을 평양에서 내려다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침을 뱉겠죠.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요행수만 바라죠.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리고 자기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이 정권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일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핵 대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국민을 불안하게 할까봐 핵 대피 훈련을 안 한다. 김부겸 장관이 그런 이야기 한 거 아십니까?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핵 대피 훈련을 안 한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 발언을 했으면은 그 다음 날로 파면입니다. 파면하면 안 될 정도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분노를 표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니까 핵 대피 훈련을 안 한다? 그럼 그 논리를 다 한번 옮겨봅시다. 승객이 불안하니까 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 배에서는 성선한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구명보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찰관은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방범 순찰할 필요 없다.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스위스는 핵폭탄 맞을 가능성이 세계에서 제일 적은 나라인데요. 핵 대피 방공호가 얼마나 많은지 전 인구의 120%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몇 개월 동안 그 안에서 살아도 돼요. 그러면 스위스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현명합니까? 핵폭탄 맞을 가능성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가능성은 몇 %인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많은 나라에서는 핵 대피 훈련도 안 하고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고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즐겁게 사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중립국인데도 핵폭탄 맞을까봐 싶어서 알프스 산 밑에다가 동굴을 파가지고 있다. 한 100년쯤 지나면요. 이렇게 적힐지 모릅니다. 역시 스위스 사람들이 현명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그런데 한민족이라는 존재는 요행스럽게 살다가 김정은이가 발작을 해가지고 핵 발사 단추 누르는 바람에 멸종이 됐다. 멸종이 돼버렸다. 이렇게 기록될 가능성이 몇 %나 되겠습니까? 세 번째, 공산주의를 악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자주국방하지 않는 나라는 망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한자를 말살했어요. 한글 전용.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음 문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글로 표기하자. 대한민국의 국어사전을 펼쳐보면 70%는 한자로 써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한글로 쓰자.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이것이 진보적인 것이고 이것이 세종대왕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한글 전용 정책을 쓰다가 한국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문맹률. 통계에 의하면은 50%의 부모가 자기가 지어준 아들의 한자 이름을 못 쓴답니다. 자기가 지어주놓고 그걸 한자로 쓰라면 못 쓴대요. 여러분, 자동차 몰고 가시다가 월문터널이라고 나옵니다. 월문터널, 서울 근교에. 그 무슨 뜻을 아십니까? 월문. 발음은 되죠. 읽을 줄도 압니다. 뜻은 모르잖아요. 한글로 썼으니까. 그 순간 월문이라는 것은 낱말이 아니고
암호 내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느 생활은 암호풀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암호풀이를.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소리, 암호에 둘러싸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는 단어와 만나기가 힘듭니다. 대충 어림짐작을 하죠. 앞뒤 맞춰가지고 헌법 전문이 이렇게 고쳐졌다. 한글로 써놓습니다. 헌법 전문. 그게 뭡니까? 전체 문장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앞전자입니까? 앞뒤로 맞춰봐야 합니다. 암호풀이, 암호풀이. 이 생활을 지난 40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된다. 정확한 의미 전달이 필요한 학문의 세계, 전문가의 세계, 특히 과학, 건설, 이런 데서는 완전히 암호로 서로 소통을 한다. 안 되니까 영어를 가져온다. 한자로 써야 될 용어가 너무나 많은데도 전문 용어는 90%가 한자입니다. 이래 되니까 고급 학문이 한국에서는 발달하지 않습니다. 정교한 기술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의미 전달에서 항상 착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자제분한테 물어보세요. 상온이 무슨 뜻이냐? 상온이 90% 이상이 고온이라고 대답한답니다. 고온. 그러면은 어떤 유제품에 이걸 상온에 보관하시오 했는데 앞으로는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올려놓고 데워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태가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건설 현장 이런 데서는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잘 속게 만들죠.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속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앞에 든 세 가지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악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적이다. 자주국방해야 된다.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된다. 그 결과로서 선동에 세계에서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속는 게 아닙니다. 계속 속습니다. 계속 속아요. 작년에 태극기 집회할 때 가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팻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2의 천안함 사태. 또 속으면 개돼지. 또 속으면 개돼지. 근데 계속 속습니다. 한국 사람들 선동에 계속 속습니다. 이게 불치병일지 모르겠어요. 광우병 선동에 속았더니 또 천안함 때 또 속고 세월호 때 속고 탄핵 사태 때 속고 계속 같은 형식의 선동에 속아 넘어갑니다. 같은 패턴의 선동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패턴이 뭐냐? 어떤 선동에 속느냐? 그 선동의 패턴이 있습니다. 국법 질서를 무시하고 국군을 공격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공격을 하고 미국을 공격하고 왜 하필 미국산 쇠고기로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그게 미국산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선동에 넘어간 거죠. 그게 바로 50대의 16%가 김정은을 좋아한다. 이렇게 된 국민, 이런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이런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과연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능력이 있어도 해결 안 하죠. 안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해결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해결할 거고, 해결 안 하는 게 정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하죠. 왜냐, 안 해도 맞아 죽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에 만약 이런 정권, 이런 언론이 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생존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몇 년 전까지 바그너의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그너. 왜냐? 바그너가 히틀러한테 많은 영감을 줬어요. 히틀러한테 히틀러한테 나쁜 영향을 준 작곡가니까 그 사람 곡 연주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민주국가입니다. 언론 자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에 관한 한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법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왜곡한다든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한 100만 명밖에 안 죽었다고 주장한다든지 히틀러를 변호한다든지 하면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징역 5년까지 살립니다. 그런 법이 유럽에도 10몇 개 나라에 있습니다. 그 법을 한국에 딱 갖다 놓으면 6.25를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한다든지 북침이라고 한다든지 남침 유도서를 주장한다든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그게 언론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스라엘에서는 언론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엄령이 아닌데도. 언론 검열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합니다. 군대에서 이런 것은 쓰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지침이 딱 내려가요. 지침 중에 뭐냐? 작전에 대해서 쓰면 안 됩니다. 전사자의 얼굴을 비춰준다든지 가족이 울부짖는 사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무기 도입을 했다든지 하는 거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언론이 다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누가 이스라엘을 독재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작심하면 못할 짓이 없어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실권자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란이 핵무장하면 우리는 사우디는 적각 핵무장한다. 사우디는 NPT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핵무장한다. 사실은 사우디는 파키스탄의 핵개발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차하면은 가져갈 핵폭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도 NPT에 가입해 있다고. 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 못했습니까? 북한이 핵개발한 지가 벌써 30년이 되는데 어느 순간 딱 잘라가지고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하면은 대한민국은 NPT에서 탈퇴하고 우리도 자위적 핵무장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어야죠. 왜 못합니까? 왜 안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공산주의가 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안 하고 자주국방 의지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또 미국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자위적 핵무장하면 미국이 우리를 경제 제재한다 하는 이런 말도 아닌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 간첩 중에서 제일 악질적인 간첩이 누군지 아십니까? 핵 개발하고 있는 적에 핵 개발 정보, 돈을 갖다 바치는 자입니다. 핵 간첩이죠. 미국에서는 소련의 핵기술 정보를 판 로젠버그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를 사형 집행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사형 집행된 첫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은 살인범보다 더 나쁘다. 당신들이 준 정보로 소련이 핵폭탄을 빨리 만드는 바람에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한국전선에서 죽고 있다. 더구나 부인까지 왜 사형 집행을 하느냐. 부인은 남편이 그렇게 하면 말려야 될 텐데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전기의자에 앉혀서 죽여버렸습니다. 로젠버그 부부보다도 훨씬 더 대규모의 악질적인 핵간첩이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왜 수사를 안 했죠?
두 사람이 왜 핵 간첩 수사를 안 했을까요? 했으면은 지금 감옥에 안 있을 겁니다. 그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 모양 되는 겁니다. 다 알았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었다는가. 알면서도 덮었지 않습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정의를 실천 안 하니까 칼날을 딱 잡고